탁. 둔탁하면서도 묵직한 소리가 얼어붙은 좌판 위를 때렸다. 그것은 엽전 꾸러미였다. 붉은 비단 주머니에서 흘러나온 은전들이 차가운 나무 판자 위에서 희미한 빛을 발하며 굴러다녔다. 시끌벅적하던 저작거리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만이 휘몰아치는 장터 한복판, 수백 개의 눈동자가 단 한 곳을 향해 꽂혔다. 그 시선의 끝에는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이는 얼굴을 한 여인, 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의 입술은 추위와 긴장으로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굶주린 짐승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가 내놓은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목숨이었고 내일의 끼니였으며 혹독한 이 겨울을 버텨낼 마지막 보루였다. 그러나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 전 재산을 노비 거강꾼의 더러운 손 앞에 밀어 넣었다. 이 돈이면 저 아이들을 데려갈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으나 그 안에 담긴 결기는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 만큼 서늘했다. 거강꾼은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연이 내놓은 은전을 하나하나 집어들어 입으로 깨물어 보고는 탐욕스러운 눈길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아니, 이보시오. 댁은 며칠 전 최진사 댁에서 쫓겨난 그 과부 아니오? 내 소문은 익히 들었소만 쫓겨나더니 실성이라도 한 게요? 이 돈이면 당신 혼자 따뜻한 국밥을 배불리 먹고도 겨울을 날 수 있을 텐데 하필이면 다 죽어가는 저것들을 사겠다고? 거강꾼의 비아냥거림에 구경꾼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미쳤어. 단단히 미쳤어. 제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누굴 거둔다는 거야.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더니 이제는 제 명줄까지 재촉하는구먼. 사람들의 날 선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서연의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서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로지 거강꾼 뒤편, 밧줄에 묶인 채 웅크리고 있는 두 아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앙상하게 마른 몸, 때 묻은 누더기, 동상으로 붉게 부어오른 손발. 누가 봐도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어 보이는 아이들이었다. 그러나 서연은 보았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빛나는 소름 끼치도록 차분하고 깊은 그 아이들의 눈동자를. 그것은 단순히 불쌍한 고아들의 눈이 아니었다. 공포에 질려 울부짖거나 멍하니 초점을 잃은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다. 사내 아이. 명주는 거간꾼이 엽전을 세는 손놀림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마치 숲 하나를 튕기듯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입가에는 묘한 비웃음마저 서려 있었다. 그 옆에 있는 계집아이 명희는 주변 사람들의 표정과 몸짓을 하나하나 관찰하며 마치 그들의 속내를 읽어내려는 듯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다. 서연은 그 순간 전율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안방마님 소리를 듣던 자신이 하루아침에 길바닥으로 나앉게 된 그 기막힌 운명 앞에서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아이들과 자신은 같은 운명의 끈으로 묶여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 아이들이 품고 있는 알 수 없는 힘이 진흙탕에 빠진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줄 유일한 동아줄이 될지도 모른다는 미친 짐작이 뇌리를 스쳤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닷새 전, 서연의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다. 남편은 건강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급체로 시작된 병세는 손을 쓸 새도 없이 그의 숨통을 끊어놓았다. 남편의 시신이 식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운 고함이 집안을 울렸다. 전현이 내 아들을 잡아먹었다. 들어올 때부터 재수가 없더니 기어이 사단이 났어. 시댁 식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었다. 서연이 시집올 때 가져온 혼수며 폐물들은 이미 그들의 탐욕스러운 소나기로 넘어간 지 오래였다. 그들은 서연에게 상복을 입을 자격조차 주지 않았다.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던 밤, 서연은 얇은 소복 차림으로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내 아들 잡아먹은 년 객사나 해버려라. 대문이 쾅하고 닫히는 소리는 마치
세상이 그녀에게 선고하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품속에 숨겨둔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남겨준 작은 비상금 주머니 하나가 그녀가 가진 전부였다. 그 길로 서연은 정처 없이 걸었다. 발바닥이 찢어지고 피가 배어 나와 눈길 위에 붉은 발자국을 남겼다. 억울함에 치가 떨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따뜻했던 안방, 남편의 다정한 미소, 평온했던 일상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남은 것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와 배고픔뿐이었다. 죽을까도 생각했다. 저 차가운 강물에 몸을 던지면 이 고통도 끝나리라. 하지만 시댁 식구들이 자신의 죽음을 보며 비웃을 것을 생각하니 차마 죽을 수가 없었다. 반드시 살아남아 보란듯이 그들의 콧대를 꺾어 놓으리라. 그렇게 다짐하며 며칠을 폐가에서 웅크려 지내던 중 그녀는 살 길을 도모하고자 장터로 나왔던 것이다. 그리고 운명처럼 이 아이들을 마주쳤. 거강꾼이 아이들을 짐승처럼 다루며 발길질을 할 때 서연은 보았다. 명준이 아픔을 참으며 명희를 감싸 안는 모습을. 그리고 명희가 거강꾼을 향해 쏘아보던 그 서늘한 눈빛을. 그 눈빛은 복수심에 불타는 서연 자신의 눈빛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다시 현재 거강꾼은 서연이 건넨 돈주머니를 챙겨 넣으며 껄껄 웃었다. 줬소, 거래는 성사됐소. 이깟 병든 놈들 밥값도 아까웠는데 잘됐구려. 데려가서 삶아 먹든 구워 먹든 맘대로 하시오. 거강꾼이 밧줄을 풀어 던지자 아이들은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구경꾼들은 혀를 차며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다. 춘미, 불쌍한 것. 돈도 날리고 집만 늘었네. 저 여자가 미쳐서 제 무덤을 파는구나.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멀어져 갔지만 서연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눈밭에 무릎을 꿇고 앉아 떨고 있는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다. 가까이서 보니 아이들의 몰골은 더욱 처참했다. 터진 입술과 멍든 뺨, 앙상한 손가락 마디가 그간의 고초를 말해주고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을 뻗어 명준의 차가운 뺨을 감쌌다. 아이는 움찔하며 몸을 뒤로 뺐지만 이내 서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에는 두려움 대신 경계심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얘야, 이름이 무엇이냐? 서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소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건조하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명준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제 누이 명희입니다. 10살 남짓되어 보이는 아이의 말투치고는 지나치게 어른스럽고 또렷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명희를 바라보았다. 명희는 오빠의 옷자락을 꽉 쥔 채 서연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서연의 영혼 밑바닥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래, 명준아, 명희야, 이제 가자. 서연이 몸을 일으키려 하자 휘청거렸다. 며칠을 굶은 탓에 현기증이 인 것이다. 그때 고사리 같은 손이 서연의 옷자락을 잡았다. 명준이었다. 부인, 저희를 왜 사셨습니까? 명준의 질문은 당돌했다. 밥을 달라는 것도 춥다는 것도 아닌 행위의 이유를 묻는 질문. 서연은 잠시 멍하니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보통의 아이라면 울면서 매달리거나 먹을 것을 찾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 아이는 거래의 본질을 묻고 있었다. 서연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나도 모르겠다. 그저 너희 눈빛이 죽기에는 너무 아까워 보여서 그랬다. 그리고 나도 너희처럼 갈 곳이 없단다. 서연의 솔직한 대답에 명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명희가 조그맣게 속삭였다. 계산이 맞지 않아요. 뜬금없는 말이었다. 서연이 의아해하며 되물었다. 무슨 말이냐? 명희는 거간꾼이 사라진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까 그 장사꾼이 셈할 때 은전 2냥을 슬쩍 소매에 감췄어요. 부인이 준 돈은 그가 부른 값보다 많았는데 그는 모자란 척하며 다 가져갔어요. 서연은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너무 경황이 없어 셈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었지만 저 어린아이가 그 찰나의 순간에 거간꾼의 사기 행각을 간파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게다가 명준이 덧붙였다. 그자의 장부, 펴놓은 것을 잠시 보았습니다. 쌀가마니 숫자와 엽전 꿰미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인을 속이고 있어요. 부인께서 주신 돈은 그자의 횡령을 메꾸는 데 쓰일 겁니다. 서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 아이들은 단순히 영리한 수준이 아니었다. 찰나의 순간의 상황을 파악하고 수를 읽고 기억해내는 능력. 그것은 서연이 막연하게 느꼈던 천재성 그 이상이었다. 서연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 찼던 심장에 희망이라는 뜨거운 불씨가 지펴지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이것은 하늘이 그녀에게 내린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가자. 서연은 이번에는 더욱 힘주어 말했다. 그녀는 명준과 명희의 손을 양손에 하나씩 꼭 쥐었다. 아이들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서연의 소나귀에는 힘이 들어갔다. 내 너희를 굶기지 않으마. 너희도 나를 도와다오. 우리가 살아남아서 우리를 버린 세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자꾸나. 세 사람은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장터 길을 걸어 나갔다. 등 뒤로는 사람들의 비웃음이 여전히 들려왔지만 이제 그것은 서연에게 아무런 상처도 되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빛나는 두 개의 별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눈발은 점점 거세지고 있었지만 세 사람의 발자국은 눈 위에 깊고 선명하게 새겨지고 있었다. 그것은 고난의 시작이었지만 동시에 위대한 전설의 서막이기도 했다. 서연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잿빛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 한 줄기가 그들의 머리 위를 비추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살기 위해, 아니 승리하기 위해 세상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을 어귀,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되어 잡초가 무성한 언덕배기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다. 지붕은 반쯤 내려앉아 앙상한 빛집이 흉물스럽게 드러나 있었고 흙벽은 곳곳이 허물어져 바람이 드나드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다. 이곳은 마을 사람들도 재수가 없다며 피해 다니는 흉가였으나 서연과 두 아이에게는 이 세상 유일한 안식처였다. 매서운 북풍 한설이 몰아치던 첫날 밤, 썩은 문짝 틈새로 황소바람이 들이닥쳐 촛불조차 켜기 힘들었다. 서연은 장터에서 주워온 낡은 거적대기를 바닥에 깔고 오들오들 떨고 있는 명준과 명희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아이들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뼈만 남은 등은 가재프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체온이라도 나눠주려 아이들을 꼭 껴안았지만 그녀의 몸 역시 추위와 허기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춥지 않다, 춥지 않다. 우리는 살 수 있다. 서연은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지만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은 허공에서 흩어질 뿐이었다. 밤새 울어대는 부엉이 소리와 바람이 문풍지를 때리는 소리가 마치 귀신들의 통곡처럼 들려왔지만 세 사람은 서로의 심장 소리에 의지해 간신히 그 긴 밤을 버텨냈다. 날이 밝자마자 서연은 생존을 위한 사투를 시작했다. 가진 돈을 몽땅 털어 아이들을 데려왔기에 수중에 남은 것은 엽전 한 푼 없었다. 당장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무엇이든 해야 했다. 서연은 아이들을 집에 남겨두고 마을로 내려갔다. 양반과 며느리로서 곱게 자랐던 손은 이제 거친 일거리를 찾아 헤매는 비천한 손이 되었다. 그녀는 냇가에서 남의 집 빨래를 도맡아 했다. 살얼음이 둥둥 떠다니는 개울물에 손을 담그자 살을 베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방망이질을 할 때마다 손등이 터져 붉은 선혈이 배어 나왔고 감각이 없어진 손가락은 제멋대로 굽어졌다.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빨래터에 모인 아낙네들은 힐끔거리며 수군거렸다. 저 여자 최진사 댁 쫓겨난 며느리 아니야? 꼴 좀 봐. 거지가 다 됐네. 글쎄,
미쳐서 노비아이 둘을 샀다지 뭐야. 제 입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 텐데 좌라. 그들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서연은 입술을 꽉 깨물고 빨래 방망이만 두들겼다. 수모를 참아내고 받은 것은 식은 밥덩어리와 시래기 한 줌뿐이었다. 그것조차 감지덕지하며 품에 안고 돌아오는 길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과거의 영화는 꿈처럼 사라지고 현실의 비참함만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 애를 썼다. 젖은 솔가지와 낙엽을 긁어모아 부싯돌을 쳤지만 연기만 매캐하게 피어오를 뿐 불길은 쉽게 살아나지 않았다. 매운 연기에 눈물 콧물을 쏟으며 콜록거리던 그때 명준이 조용히 다가와 아궁이 앞을 살폈다. 아이는 말없이 서연의 손에서 부지깽이를 받아들더니 아궁이 깊숙한 곳에 재를 긁어내고 공기가 통할 길을 만들었다. 그리고 젖은 나무를 바로 넣는 대신 마른 지푸라기를 꼬아 불쏘시개 밑에 배치하고 입김을 불어넣었다. 놀랍게도 꺼져가던 불씨가 순식간에 화르르 타올랐다. 서연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자 명주는 무덤덤하게 말했다. 바람이 들어가는 길목이 막혀 있었습니다. 불은 먹을 것 나무보다 숨 쉴 구멍이 더 필요하니까요. 10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법한 소리가 아니었다. 단순히 불을 피우는 요령이 아니라 사물의 이치를 꿰뚫고 있는 듯한 말투였다. 서연은 멍하니 타오르는 불꽃과 아이의 옆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이 아이는 도대체 어디서 이런 것을 배운 것일까?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서연이 얻어온 식은 밥과 시래기 죽을 나누어 먹었다.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지만 며칠 만에 들어가는 따뜻한 음식에 아이들의 얼굴에도 조금씩 화색이 돌았다. 식사를 마친 후 서연은 바느질감을 꺼내 들었다. 칫바느질이라도 해서 돈을 모아야 겨울을 날 수 있었다. 호롱불 기름이 아까워 달빛에 의지해 바늘귀를 꿰려니 눈이 침침했다. 그때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명희가 서연이 깔고 앉은 낡은 신문지 조각 벽지나 바닥에 붙어있던 오래된 글귀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전 주인이 남기고 간 듯한 찢어진 서책의 일부였다. 서연은 글을 읽을 줄 알았기에 무심코 물었다. 명희야, 글을 아느냐? 명희는 고개를 저었다. 글자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오나 저 그림들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서연이 의아해하며 들여다본 종이는 복잡한 한자가 빽빽하게 적힌 상소문의 일부였다. 이것은 그림이 아니라 글자란다. 뜻을 모르면 알 수 없는 것이야. 그러자 명희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까 장터에서 스쳐 지나가던 선비님들이 나누던 이야기와 모양이 같습니다.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주리니 곡간을 열라는 내용이 아닌지요? 첫 번째 줄 세 번째 글자는 백성민이고 다섯 번째 줄 끝에는 쌀미가 있습니다. 서연은 소스라치게 놀라 종이를 다시 확인했다. 명희의 말대로였다. 그것은 구율에 관한 상소문 필사본이었고 명희가 지적한 글자들은 정확히 일치했다. 장터의 소음 속에서 스치듯 들은 대화와 우연히 본 글자의 모양을 연결해 내용을 유추해낸 것이다. 글을 배운 적도 없는 아이가 형상 기억만으로 뜻을 파악하다니. 서연의 등골에 전율이 흘렀다. 명희야, 너는 한 번 본 것은 잊지 않느냐? 서연의 떨리는 질문에 명희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잊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 것은 머릿속에 그림처럼 찍혀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것입니까?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천재를 넘어선 기이함이었다. 신동이라 불리던 양반집 자제들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서연은 비로소 자신이 거둔 아이들이 단순한 고아가 아니라 흙 속에 묻혀있던 거대한 보석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밀려왔다. 이 비범한 재능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자신들을 짓밟으려는 자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위협받을 수도 있었다. 며칠 후 서연은 챗바느질로 모은 푼돈으로 콩 한 대를 사왔다. 이것으로 매주를 쑤어 팔아볼 요량이었다. 서연이 콩을 삶아
절구에 떼치려는데 명준이 다가와 콩을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부인, 이 콩은 묵은 콩입니다. 삶는 시간을 더 늘리지 않으면 메주가 제대로 뜨지 않을 것입니다. 서연은 깜짝 놀랐다. 곡물상 주인이 해콩이라 속여 판 것이었다. 네가 그것을 얻지 않으냐. 명주는 콩알 하나를 집어들고 설명했다. 껍질에 윤기가 탁하고 배꼽 부분에 색이 짙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해콩보다 가볍습니다. 상인이 부인의 급한 마음을 이용하여 속인 듯합니다. 물을 2알 더 붓고 불은 은근하게 3시경 약 1시간 반 더 떼야 합니다. 서연은 반신반의하며 명준의 말대로 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묵은 콩이라 걱정했던 메주는 어느 해보다 구수하고 찰지게 잘 띄워졌다. 명주는 단순히 샘만 빠른 것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과 변화를 계산하는 능력이 탁월했다. 그는 물의 양, 불의 색이, 시간의 흐름을 본능적으로 수치화하여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능력이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아이들을 앞에 앉히고 진지하게 물었다. 너희들은 그 머리를 가지고 어찌하여 노비로 팔려다니게 되었느냐? 명준과 명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한참의 침묵 끝에 명준이 입을 열었다. 아버지는 역관이셨습니다. 청나라를 오가며 장사를 하셨는데 셈이 너무 밝아 높은 분들의 비리를 알게 되셨지요. 그 입을 막으려는 자들에 의해 역적으로 몰려 돌아가셨고 저희는 관비로 끌려갔다가 도망쳐 나왔습니다. 아이들의 과거는 서연의 예상보다 훨씬 처참하고 끔찍했다. 너무 많이 알아서 죽임을 당한 아비, 그리고 그 재능을 물려받은 아이들. 명주는 주먹을 꽉 쥐며 덧붙였다. 그래서 저는 제 머리가 싫었습니다. 아는 것이 병이고 모르는 것이 약이라 했습니다. 멍청한 척해야 살 수 있었습니다. 명희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본 것을 말하면 매를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이 아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자신들의 빛나는 재능을 스스로 꺼버리고 어둠 속에 숨어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와락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아이들의 머리를 적셨다. 아니다. 너희 잘못이 아니다. 세상이 썩어서 그런 것이다. 이제는 숨기지 말거라. 내가 너희의 방패가 되어주마. 너희의 그 비상한 머리로 우리를 이렇게 만든 썩어빠진 세상과 맞서 싸우자.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다시는 너희가 재능 때문에 고통받게 하지 않으마. 서연의 다짐은 단호했다. 그날 밤 허름한 초가집 안에서는 3사람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지만 그것은 슬픔의 울음이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희망을 싹 키우는 치유의 울음이었다. 서연은 결심했다. 이 아이들을 최고의 상인으로 최고의 인재로 키워내겠다고. 시댁에 대한 복수도 잃어버린 자신의 삶을 되찾는 것도 오로지 이 아이들의 성장에 달려있다고 믿었다. 다음 날부터 초가집의 풍경은 달라졌다. 서연은 더 이상 아이들을 방 안에만 두지 않았다. 그녀는 시장에 나갈 때마다 명준과 명희를 데리고 다녔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거짓대가 몰려다니네. 저 과부가 애들 앵벌이 시키려는가 봐. 비난은 거셌지만 서연은 고개를 꼿꼿이 들었다. 그녀는 명준에게 시장의 물가 흐름을 기록하게 했고 명희에게는 사람들의 대화와 옷차림, 물건의 품질을 관찰하게 했다. 처음에는 주저하던 아이들도 서연의 동료에 조금씩 눈빛을 빛내기 시작했다. 명준은 쌀가게 앞에 서서 드나드는 쌀가마니의 수와 손님들의 주머니 사정을 암산으로 계산해냈고 명희는 비단 가게 주인이 손님을 대하는 태도만 보고도 그 비단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구별해냈다. 서연은 아이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아주 작은 장사를 시작해보기로 했다. 자본금은 거의 없었지만 아이들의 지혜라는 거대한 미천이 있었다. 어느 날 명준이 서연의 소매를 잡아 끌었다. 부인,
저기 생선 가게를 보십시오. 고등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서연이 보니 날이 풀려 생선이 금방 상할까봐 사람들이 구매를 꺼리고 있었다. 가게 주인은 헐값에라도 넘기려 안달이 나 있었다. 명준이 속삭였다. 내일은 다시 큰 추위가 온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무릎이 쑤신다고 했고 개미들이 굴을 깊게 파고 있습니다. 지금 저 고등어를 헐값에 사서 소금에 절여두면 내일 추위가 닥쳐 생선 배가 끊길 때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당장 먹을 쌀을 살 돈도 부족했다. 하지만 명준의 눈은 확신에 차 있었다. 서연은 명준을 믿기로 했다. 그녀는 쌀을 사는 대신 고등어를 몽땅 사들였다. 주변 상인들은 드디어 미쳤구나. 썩은 생선을 돈 주고 사다니라며 비웃었다. 서연은 묵묵히 고등어를 집으로 가져와 명준이 시키는 대로 소금을 치고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 널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다음 날 새벽부터 무시무시한 한파가 몰아닥쳤다. 백길이 얼어붙어 생선 공급이 완전히 끊겼다. 시장에는 생선을 찾는 사람들이 아우성을 쳤지만 물건이 없었다. 그때 서연이 꾸덕꾸덕하게 잘 마른 고등어를 들고 나타났다. 사람들은 앞다투어 서연의 고등어를 사려고 몰려들었다. 가격은 어제보다 3배나 뛰었지만 없어서 못 팔 지경이었다. 순식간에 고등어는 동이 났고 서연의 돈주머니는 묵직해졌다. 며칠 동안 빨래를 해서 버는 돈보다 몇 배는 많은 이익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엽전 꾸러미를 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명준의 예지력과 판단력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명희는 옆에서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저기 포목점 주인 아주머니가 어머니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어제는 경멸이었는데 지금은 부러움과 시기심이 섞여 있네요. 서연은 명희가 자신을 어머니라 부른 것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제 그들은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따뜻한 쌀밥에 고기국을 먹었다. 기름진 음식 냄새가 허름한 초가집을 가득 채웠다. 서연은 아이들의 밥그릇에 고기를 얹어주며 말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갈 것이다. 명준아, 명희야. 너희의 재능을 마음껏 펼쳐보거라. 이 어미가 너희의 날개가 되어주마. 방안을 밝히는 호롱불 밑에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다. 그것은 마치 웅크리고 있던 용들이 승천을 준비하는 듯한 형상이었다. 바깥바람은 여전히 매서웠지만 초가집 안은 희망이라는 난로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서연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멀리 있는 시댁 쪽 하늘을 노려보았다. 기다려라. 내 반드시 이 아이들과 함께 돌아가 너희들의 오만함을 발밑에 꿀릴 것이다. 서연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보다 더 차갑고도 뜨겁게 빛나고 있었다.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3월의 장터는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다. 질척이는 흙탕물 튀기는 소리와 상인들의 호객 소리, 그리고 비를 피하려는 사람들의 다급한 발소리가 뒤섞여 시장통은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그 소란스러운 와중에 낡은 처마 밑에 자리를 잡은 서연의 좌판 앞에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비단 옷을 입은 양반집 하인들부터 남루한 차림의 촌부들까지 서연의 입만 바라보며 길게 줄을 서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더 이상 몇 달 전 굶어 죽어가던 비참한 과부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으며 허름한 무명옷을 입었음에도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흘렀다. 좌판 위에는 흔한 곡식이나 포목 대신 크고 작은 항아리들과 낯선 약재들이 놓여 있었다. 사람들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라기보다 서연 뒤에 앉아있는 두 아이, 명준과 명희의 한마디를 듣기 위해 몰려든 것 같았다. 올해 봄비는 예년보다 길고 찹니다. 습기가 많아 역병이 돌 조짐이 보이니 창포 뿌리와 쑥을 태워 집안의 나쁜 기운을 미리 쫓으셔야 합니다. 명준이 무심한 듯 툭 던지는 말에
사람들은 앞다투어 서연의 창포와 쑥을 사갔다. 단순히 미신에 기댄 말이 아니었다. 명주는 지난 10년간의 관아 기록과 날씨, 그리고 최근 약재상에 들어오는 처방전의 변화를 모두 꿰뚫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숫자와 정보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며 역병의 유행이라는 결론을 도출해낸 것이다. 명희는 한술 더 떴다. 주저하는 안악내의 얼굴을 슬쩍 보고는 나직이 속삭였다. 댁의 바깥털은 요즘 밤마다 헛기침을 하시고 식은땀을 흘리시지요? 이 도라지청을 가져가세요. 지금 잡지 않으면 큰 병이 됩니다. 안악내는 귀신에 홀린 듯 깜짝 놀라며 돈주머니를 열었다. 명희는 사람의 안색, 숨소리, 옷의 밴 냄새만으로 그 집안의 사정을 손바닥 보듯 읽어냈다. 서연은 그저 아이들이 건네주는 물건을 포장하고 돈을 받을 뿐이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매일매일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아이들은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경영하고 있었다. 비가 그치고 날이 개자 서연은 번 돈을 모아 아이들을 불렀다. 이제 제법 돈이 모였구나. 낡은 집을 고치고 너희들 새 옷이라도 한 벌씩 해 입자. 서연의 말에 명희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더 큰 파도가 오고 있어요. 명희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 명준 역시 숲 하나를 튕기며 심각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누이 말이 맞습니다. 지금 번 돈을 몽땅 털어 이것을 사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가리킨 것은 뜻밖에도 종이였다. 그것도 질이 좋아 글씨 쓰기에 적합한 백지가 아니라 곰팡이가 슬거나 귀퉁이가 젖어 헐값에 나온 파지들이었다. 서연은 당황했다. 종이라니? 당장 먹을 쌀도 아니고 비에 젖은 종이를 사서 무엇에 쓴단 말이냐. 명희가 조용히 다가와 서연의 귀에 속삭였다. 어제 대감마님 댁 마름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양에서 급한 파발이 내려왔는데 전하께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예정에 없던 특별 과거 시험을 치르신답니다. 그것도 다음 달에요. 서연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과거 시험이라니? 하지만 아직 방이 붙지도 않았는데 명준이 지도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다. 방은 사흘 뒤에 붙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종이입니다. 남쪽 지방에 홍수가 나서 당나무 껍질 수급이 끊겼습니다. 한양으로 올라가는 종이 배들도 모두 발이 묶였습니다. 과거 시험이 공표되면 전국의 선비들이 종이를 찾을 텐데 지금 시장에는 종이가 씨가 말랐습니다. 명준의 계산은 치밀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끊긴 상황. 지금 버려진 파지라도 사서 말리고 다듬어두면 며칠 뒤 부르는 게 값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지금까지 모은 돈은 피와 땀의 결정체였다. 이것을 다 털어 젖은 종이 쓰레기를 산다는 것은 미친 짓처럼 보였다. 하지만 서연은 아이들의 눈을 보았다. 확신에 차서 빛나는 그 눈동자. 지난 겨울 고등어 장사 때 보여주었던 그 기적 같은 예지력을 떠올렸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좋다. 너희 말을 믿으마. 서연은 그 길로 지물포를 돌며 창고 구석에 처박힌 젖은 종이, 얼룩진 종이들을 모조리 사들였다. 지물포 주인들은 저 과부가 돈 좀 만지더니 드디어 돌았구나라며 쾌재를 불렀다. 쓰레기를 돈 주고 치워주니 고마울 따름이었다. 서연의 집마당은 순식간에 젖은 종이 탑으로 가득 찼다. 사흘 동안 서연과 아이들은 밤낮 없이 종이를 손질했다. 명준이 고안해낸 배합 비율로 쌀풀을 쑤어 찢어진 곳을 잇고 명희가 찾아낸 약초물을 들여 곰팡이 자국을 멋스러운 문양처럼 감추었다. 다리미질로 빳빳하게 펴니 버려졌던 종이들은 은은한 향기가 나는 고급 시전지처럼 변모했다. 서연의 손가락 지문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고된 작업이었지만 아이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손을 도왔다. 그리고 마침내 관아 앞에 방이 붙었다. 특별 과거 시행. 명준의 예언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방이 붙자마자 서당과 향교가 발칵 뒤집혔다. 선비들은 붓과 종이를 구하기 위해 시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지물포의 종이는 이미 바닥난 상태였다. 남쪽에서 오는 물길이 막혔다는 소식에 종이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그때 서연이 좌판을 깔았다. 최고급 종이는 아니나 글을 쓰고 뜻을 펼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종이들이요. 종이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선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 약초물이 들어 은은한 색이 나는 종이는 오히려 운치 있다며 더 인기를 끌었다. 가격은 파지를 샀을 때의 10배, 아니 20배가 넘었다. 돈을 담을 자루가 모자라 치마폭에 쓸어 담아야 할 지경이었다. 해질녘 마지막 종이 한 장까지 다 팔고 난 서연은 멍하니 빈 좌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품속에는 묵직한 어음과 은전들이 가득했다. 이것은 단순히 먹고 살 돈이 아니었다. 다시 양반 신분을 회복하고도 남을 만한 작은 가문의 기둥을 세울 수 있는 거금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너희가 나를 살렸다. 눈물이 서연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명주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렸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고 명희는 서연의 품에 얼굴을 묻고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고기 반찬이 가득한 상을 차려놓고 배부르게 먹었다. 허물어져 가던 초가집 대신 번듯한 기와집을 한 채 살 계획도 세웠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미친 과부라 손가락질하던 이들이 이제는 서대행수라 부르며 굽신거렸다. 서연은 그들의 이중적인 태도가 역겨웠지만 겉으로는 온화하게 웃어주었다. 힘이 생기니 세상이 친절해진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사다마라 했던가. 서연의 성공 소식은 바람을 타고 담장을 넘어 결코 넘어서는 안 될 곳까지 흘러들어갔다. 바로 서연을 내쫓았던 시댁, 최진사댁이었다. 최진사의 처, 즉 서연의 시어머니인 윤씨 부인은 안방 아랫목에 앉아 하인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뭐라, 그년이 죽지 않고 살아있어? 게다가 거상이 되었다고? 윤씨의 눈이 독사처럼 번들거렸다. 그녀는 아들이 죽자마자 며느리를 내쫓고 재산을 독차지했지만 아들의 낭비벽과 자신의 사치로 인해 가세가 급격히 기울고 있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며느리가 떼돈을 벌었다는 소식은 그녀의 탐욕에 불을 지폈다. 어린 노비 둘을 데리고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다. 그렇다면 그 돈은 본래 우리 집안의 돈이 아니겠느냐. 내 아들 잡아먹은 년이 훔쳐나간 폐물로 장사를 시작했을 것이 뻔하다. 윤씨 부인은 곰방대를 바닥에 탁탁 털며 표독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여봐라, 당장 집안의 장정들을 불러 모아라. 내 잃어버린 재물을 찾아와야겠다. 그리고 그 건방진년이 감히 누구 허락 없이 잘 먹고 잘 사는지 그 꼴을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탐욕의 그림자가 서연의 행복한 보금자리를 향해 검은 손길을 뻗치기 시작했다. 한편 그 시각 명희는 잠자리에서 뒤척이며 악몽을 꾸고 있었다. 꿈속에서 검은 뱀들이 집을 에워싸고 서연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명희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가슴이 답답하고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옆에서 자고 있던 명준 역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어. 비릿한 피냄새가 섞인 바람이야. 다음 날 아침 서연이 새로 마련한 집마당에 들이닥친 것은 봄햇살이 아니었다. 몽둥이를 든 왈패들과 그 뒤에 가마를 타고 나타난 윤씨 부인이었다. 이 앙큼한 년, 내 집 재물을 훔쳐 달아나더니 여기서 호의호식하고 있었구나. 윤씨 부인의 고함 소리가 평화로운 아침을 찢어놓았다. 대문이 부서지고 왈패들이 마당으로 난입했다. 서연은 밥상을 차리다 말고 뛰쳐나왔다. 윤씨 부인을 보자마자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다.
과거의 공포와 트라우마가 되살아나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등 뒤에는 명준과 명희가 있었다. 서연은 양팔을 벌려 아이들을 가로막았다.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입니까? 돌아가십시오. 서연의 외침에 윤씨 부인은 코웃음을 쳤다. 어디라고? 여기는 내 며느리였던 년이 훔친 돈으로 지은 집이니 곧 내 집이다. 여봐라, 전연을 끌어내고 집안을 샅샅이 뒤져라. 돈이 될 만한 것은 모조리 압수해라. 왈패들이 서연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명준이 앞으로 나섰다. 10살 소년의 체구였지만 그 기세는 장군 못지 않았다. 멈추시오. 국법의 과부의 재산은 사가에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또한 무단으로 가택을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것은 태형 50대에 해당하는 중죄요. 명준의 또렷하고 논리 정연한 호통에 왈패들이 멈칫했다. 윤씨 부인은 기가 막힌다는 듯 명준을 노려보았다. 이 건방진 놈은 뭐냐? 내 놈이 감히 양반집 마님에게 법을 우누네? 윤씨 부인이 눈짓을 하자 하인 하나가 명준의 뺨을 올려붙이려 손을 들었다. 그때였다. 잠깐 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명준을 감싸 안았다. 짝!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서연의 고개가 돌아갔다. 입가에서 피가 터졌다. 어머니! 명희가 울부짖으며 달려왔다. 명준의 눈에서 파란 불꽃이 튀었다. 그는 맞은 뺨을 감싸 쥔 서연을 부축하며 윤씨 부인을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그 눈빛은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복수심에 불타는 맹수의 눈이었다. 명희 역시 눈물을 닦아내고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이 우리 어머니에게 한 짓, 그리고 이 마당에 찍힌 당신들의 더러운 발자국 하나하나까지 뼈에 사무치도록 기억해서 반드시 되갚아 주겠습니다. 윤씨 부인은 순간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천한 고아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압박감. 하지만 그녀는 애써 그 느낌을 무시하며 소리쳤다. 저것들을 당장 관하로 끌고 가라. 도둑년과 그 일당이라고 고발할 것이다. 서연은 흐릿해지는 정신을 부여잡았다. 올 것이 왔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서연은 품속에서 명준과 명희의 손을 꽉 잡았다. 그래, 관하로 가자. 누가 진짜 죄인인지 천하에 밝혀주마. 끌려가는 서연의 뒷모습은 처량했지만 그녀의 그림자 속에서 걷는 두 아이의 눈빛은 칼날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이제 단순한 장사가 아닌 생존과 명예를 건 진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진흙탕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 꺾일 것인가, 아니면 그 향기로 썩은 물을 정화할 것인가. 운명의 수레바퀴는 가속도가 붙어 거침없이 굴러가기 시작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관아의 마당을 쩌렁쩌렁 울리는 사또의 호통 소리에 구경 나온 백성들이 숨을 죽였다. 형틀에 묶인 서연의 몸이 파들파들 떨렸다. 무릎이 으스러질 듯한 고통보다 더 참기 힘든 것은 죄인 취급을 받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수치심이었다. 관아의 뜰에는 살기가 감돌았다. 서연의 맞은편에는 비단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는 윤씨 부인이 있었고, 그 옆에는 뇌물을 먹은 이방이 간교한 눈빛으로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사또는 갓 부임하여 아직 마을 사정에 어둡고 원리 원칙을 중요시하는 깐깐한 인물이었다. 그는 윤씨 부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내려다보며 서연을 매섭게 노려보았다. 양반가의 재물을 훔쳐 달아난 것도 모자라 그 돈으로 장사를 하여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죄목이다. 과부의 몸으로 어찌 저런 큰 돈을 만질 수 있었겠느냐. 필시 훔친 것이 분명할 터. 바른 대로 고하지 않으면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맛보게 될 것이다. 서연은 억울함에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 나왔다. 사또 나으리, 억울합니다. 그 돈은 제가 피땀 흘려 번 돈입니다. 시댁에서 쫓겨날 때 저는 맨발이었습니다.
훔친 패물이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서연의 절규에 윤 씨 부인이 코웃음을 치며 끼어들었다. 오라, 전연이 끝까지 오리발을 내미는구나. 내 집에 있던 금괴 5냥과 은전 100냥이 감쪽같이 사라진 날과 전연이 쫓겨난 날이 일치한다. 그리고 그 돈으로 저런 기와집을 샀으니 증거가 차고 넘치지 않느냐. 윤 씨 부인의 말은 그럴듯했다. 구경꾼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그렇지 몇 달 만에 저런 큰 돈을 버는 게 말이 되나? 역시 도둑질한 돈이었구만. 여론은 급격히 윤 씨 부인 쪽으로 기울었다. 서연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힘없는 과부의 진실 따위는 권력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것인가. 그때 형틀 아래 꿇어앉아 있던 명준이 벌떡 일어났다. 포졸들이 제지하려 창을 들이대었지만 소년의 눈빛이 너무나 서늘하고 강렬하여 주춤하고 말았다. 명준은 사또를 똑바로 쳐다보며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외쳤다. 사또 나으리, 소인이 증거를 대겠습니다. 사또가 눈썹을 꿈틀거렸다. 어린 놈이 감히 법정이 어디라고 끼어드느냐. 명준은 물러서지 않았다. 어머니의 돈이 훔친 것이 아니라는 증거, 그리고 저 윤 씨 부인이 거짓을 고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부디 제게 셈을 할 기회를 주십시오. 장내가 술렁거렸다. 10살짜리 아이가 대가집 마님을 상대로 증거를 대겠다니 기가 찰 노릇이었다. 하지만 사또는 명준의 눈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손을 들어 포졸들을 물렸다. 좋다.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허나 만약 거짓이나 억지를 부린다면 내 놈 또한 엄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명준은 윤 씨 부인 쪽으로 돌아섰다. 마님께서는 금괴 5냥과 은전 100냥을 잃어버렸다고 하셨습니다. 그 돈이 정말 마님의 것이라면 마님의 장부에도 기록이 남아있겠지요? 윤 씨 부인은 당황했지만 이내 콧방귀를 뀌었다. 당연하지. 여기 내 집안의 재산 목록이 적힌 장부가 있다. 이방이 장부를 받아 사또에게 바쳤다. 명준이 말을 이었다. 그 장부를 펼쳐 지난 3년간의 소장료 수입과 관아에 납부한 세금 내역을 비교해 보십시오. 사또는 의아해하며 장부를 넘겼다. 명준은 보지 않고도 줄줄 읊기 시작했다. 재작년 가을 최진사댁 논 300마지기에서 나온 쌀은 500석, 허나 관아에는 흉년이라 속여 300석이라 보고하고 세금을 감면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인삼밭에서 200근을 캤으나 병충해를 입었다며 50근만 신고했습니다. 이 장부에는 그 탈세한 내역이 별도 관리라는 항목으로 은밀히 적혀 있을 것입니다. 윤 씨 부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사또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사또가 장부를 꼼꼼히 살피자 명준의 말대로 구석에 깨알 같은 글씨로 이중 장부가 적혀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장내에 정적이 흘렀다. 명준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마님께서 잃어버렸다는 금괴 5냥. 그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돈입니다. 마님 댁의 수입과 지출을 셈해보면 사치와 향락으로 인해 이미 작년부터 가게는 적자였습니다. 빚이 늘어나고 있는데 금괴가 창고에 있을 리 만무합니다. 마님은 어머니가 장사로 성공한 돈을 보고 그것을 빼앗아 빚을 메꾸려 거짓 고소를 한 것입니다. 명준의 논리는 칼날처럼 예리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윤 씨 부인의 탐욕이 빚어낸 모순을 아이의 천재적인 암산 능력이 낱낱이 파헤친 것이다. 사또가 책상을 탁 치며 윤 씨 부인을 노려보았다. 이 아이의 말이 사실이냐? 네가 감히 관아를 기만하고 무고한 일을 모함하려 했단 말이냐? 윤 씨 부인은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다. 아닙니다. 저놈이 요물입니다. 어디서 주워들은 헛소리로 저를 음해하는 것입니다. 저 아이의 말을 믿지 마시고 당장 저 과부년의 돈주머니를 확인해 보십시오. 분명 내 표식이 있는 은전이 나올 것입니다. 윤 씨 부인은 끝까지 발악했다. 그녀는 서연의 돈이
장사로 번 돈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분명 훔친 돈일 것이라 굳게 믿고 마지막 도박을 건 것이다. 사또는 포졸에게 명하여 서연의 집에서 가져온 엽전 꾸러미를 가져오게 했다. 자루가 쏟아지자 수백 개의 은전과 어음이 쏟아져 나왔다. 이번에는 명의가 나섰다. 명의는 조용히 쏟아진 은전들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리고 은전 하나를 집어들고 사또에게 보여주었다. 나으리, 이 은전들을 자세히 보아주십시오. 사또가 몸을 기울였다. 이 은전들에는 거뭇한 얼룩과 특유의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나무 껍질을 삶을 때 쓰는 잿물 냄새입니다. 그리고 종이를 말릴 때 쓰는 그칠 냄새도 섞여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난달 버려진 파지를 사서 되파는 종이 장사를 하셨습니다. 이 돈들은 한양의 지물포 상인들과 과거를 보러 온 선비들에게서 받은 돈입니다. 명희는 다른 은전을 집어 윤씨 부인에게 들이밀었다. 만약 이 돈이 할머니 댁 창고에 있었다면 곰팡내나 장롱에 나프탈렌 냄새가 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 돈에서는 치열한 장터의 냄새, 땀 냄새, 그리고 종이 냄새가 납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어머니의 결백을 증명하는 냄새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앞줄에 있던 사람들이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정말이네. 풀 냄새랑 감 냄새가 나. 맞아. 저 여자가 종이 팔 때 내가 그 옆에 있었는데 그때 본 돈이랑 똑같아. 여기저기서 증언이 터져 나왔다. 명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호소했다. 나으리, 저희 어머니는 엄동설 안에 맨몸으로 쫓겨나 죽을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저와 오빠를 거두어 주신 분은 도둑이 아니라 성자이십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며느리를 죽이려 하고 어린 손주들마저 도둑으로 모는 저 할머니야말로 진짜 죄인이 아닙니까? 명희의 절절한 호소는 구경꾼들의 가슴을 울렸다.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었다. 사람들은 윤씨 부인을 향해 천벌을 받을 노인네.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더니 축출하며 비난을 퍼부었다. 사또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다. 감히 관아를 속이고 세금을 포탈한 것도 모자라 무고한 백성을 모함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려 한 죄 용서할 수 없었다. 여봐라. 당장 저 죄인 윤씨를 형틀에 묶어라. 사또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윤씨 부인을 끌어내렸다. 이거나라. 내가 누군 줄 알고. 난 최진사의 부인이다. 윤씨 부인은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권력의 추는 기울어진 뒤였다. 이방 역시 사색이 되어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사또는 서연의 포박을 풀어주라 명했다. 부인, 내 부덕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게 했소. 부인의 지혜로운 자식들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구려. 몰수한 최진사 댁의 재산 중 탈세한 벌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억울하게 쫓겨난 부인에게 위자료로 지급할 것을 명한다. 판결은 통쾌했다. 윤씨 부인은 곤장 세례를 맞으며 비참한 비명을 질렀다. 그 소리는 서연이 그동안 겪었던 고통을 씻어주는 진온곡과도 같았다. 서연은 풀려나자마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명준과 명희가 달려와 서연을 부축했다.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아이들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입가에 묻은 피를 닦아내며 그녀는 아이들을 힘껏 끌어안았다. 나는 괜찮다. 정말 괜찮다. 너희가 해냈구나. 서연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승리의 눈물이었고 감격의 눈물이었다. 아이들의 천재성이 단순히 돈을 버는 재주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정의를 구현하는 위대한 힘이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관할을 나서는 세 사람의 뒤로 백성들의 환호성이 쏟아졌다. 서대행수 만세, 신동 남매 만세. 서연은 명준과 명희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걸었다. 윤씨 부인의 몰락으로 최진사 댁은 풍비박산이 날 것이고 서연은 이제
명실상부한 마을 최고의 거상이자 존경받는 인물이 될 터였다. 하지만 서연에게 가장 큰 보물은 창고 가득한 재물이 아니었다. 바로 자신의 양옆에서 걷고 있는 이 작지만 위대한 두 영혼이었다.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고 봄바람이 부드럽게 그들의 옷자락을 휘날렸다. 어둠은 걷히고 눈부신 햇살만이 그들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행복한 미래뿐인 듯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이 승리는 끝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아가 더 큰 뜻을 펼치기 위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세월의 흐름은 유수와 같아서 어느덧 강산이 2번이나 변했다. 서연의 머리에도 하얗게 서리가 내렸고 눈가에는 세월의 훈장 같은 주름이 깊게 패였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만은 20년 전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던 장터 한복판에서 두 아이를 응시하던 그때처럼 여전히 맑고 깊었다. 한양도성 안에서 가장 크고 웅장하기로 소문난 99칸 기와집, 서상대부, 서씨, 상단의 안채 대청마루에 앉아 서연은 뜰에 내리는 눈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방눈이었다.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는 저 눈은 그녀에게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던 운명의 날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이자 차갑게 얼어붙었던 그녀의 가슴을 녹여준 아이들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게 하는 아련한 추억이었다. 집안 곳곳에서는 분주한 발자국 소리와 함께 웃음꽃이 피어올랐다. 오늘은 서연의 육순환갑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다. 대문을 넘나드는 하인들의 손에는 전국 팔도에서 올라온 진귀한 선물들이 들려 있었다. 남쪽 지방의 특산물인 전복과 귤부터 북쪽의 산삼과 모피까지 서상의 위세를 짐작하게 하는 물건들이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였다. 그러나 서연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었다. 담장 밖까지 길게 늘어선 서연에게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가져온 소박한 선물들. 직접 짠 참기름, 손수 만든 버선, 정성스레 말린 곶감이었. 대행수 마님 만수무강하십시오.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축복 소리에 서연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쌓아 올린 것은 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다. 어머니, 날이 찹니다. 어찌 나와 계십니까? 부드럽고 묵직한 중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명준이었다. 이제는 부록을 바라보는 나이가 된 그는 조선 팔도의 상권을 쥐락펴락하는 거상 중의 거상이 되어 있었다. 훤칠한 키에 귀티가 흐르는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그 깊은 눈매는 어릴 적의 총기를 그대로 담고 있으면서도 세상을 포용하는 너러움까지 갖추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어깨에 두툼한 비단 털배자를 덮어주며 따뜻하게 웃었다. 손님들이 어머니를 뵙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조판서 대감께서 어머니의 지혜를 듣고 싶어 안달이 나셨습니다. 서연은 아들의 손등을 토닥였다. 내 지혜가 다 무엇이냐. 그저 네가 잘하고 있는 덕분이지. 호조판서 영감이 내 셈법을 국가 재정에 도입한 뒤로 국고가 넉넉해졌다고 칭송이 자자하더구나. 명주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버는 장사꾼이 아니었다. 어릴 적 보여주었던 천재적인 수리 능력과 예지력으로 물류의 흐름을 개선하고 흉년에는 곡식값을 안정시켜 백성을 구휼하는 의상이로운 상인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 그는 이익을 남기기보다 사람을 남기라는 서연의 가르침을 철칙으로 삼아 상단을 이끌었다. 과거 그들을 멸시했던 양반들조차 이제는 명준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돈을 빌리거나 조언을 구하려 줄을 섰다. 그때 안채문이 열리며 우아한 자태의 여인이 들어섰다. 명이었다. 그녀는 화려한 장신구 대신 단아한 옥비녀 하나로 머리를 올렸지만 그 기품은 왕실의 옹주 못지않았다. 명희는 당대 최고의 여성 문장가이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사를 논하는 고위 관료들의 책사 자문가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녀가 쓴 글은 잔치는 성대했다. 풍악이 울리고
맛있는 음식이 끊임없이 나왔다. 사람들은 서연과 두 자녀의 성공 신화를 이야기하며 찬사를 보냈다. 누군가는 하늘이 내린 복이라 했고 누군가는 조상의 음덕이라 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유행이 아니라 뼈를 깎는 고통과 서로를 믿는 굳건한 신뢰가 만들어낸 결과임을. 술잔이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명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좌중을 향해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다. 명준은 서연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저를 천재라 부르고 제 누이를 신동이라 부릅니다. 허나 저희 남매는 본래 진흙탕 속에 버려진 돌멩이에 불과했습니다. 그 돌멩이를 주워 닦고 품어주신 분이 바로 여기 계신 어머니십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흩어질 먼지였을 것입니다. 명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서연 앞에 큰 절을 올렸다. 명의도 따라 절을 했다. 어머니, 저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그날의 선택이, 그 무모했던 용기가 저희를 살렸습니다. 서연은 급히 내려가 두 자녀를 일으켜 세웠다. 아니다. 일어나거라. 너희가 나를 살린 것이다. 너희가 없었다면 나는 그 추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원한에 사무쳐 죽었을 것이다. 너희는 내게 자식이자 스승이자 구원자였다. 세 모자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자 잔치에 모인 사람들도 옷소매로 눈가를 훔쳤다. 핏줄 하나 섞이지 않았지만 그 어떤 혈육보다 진한 그들의 인연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밤이 깊어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집안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서연과 명준, 명희는 사랑방 따뜻한 아랫목에 둘러앉았다. 화로에는 숯불이 빨갛게 타오르고 있었고 창호지 문 너머로 눈 내리는 소리가 사각거렸다. 마치 20년 전 허물어져 가던 초가집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밤을 지새우던 그날처럼 그들은 오롯이 셋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추위도 배고픔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평온함과 감사함만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명희가 문득 생각난 듯 입을 열었다. 어머니,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옛날 시댁. 아니, 최진사 댁 사람들 말입니다. 서연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하다마다 어찌 있겠느냐. 명희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얼마 전 제게 도움을 청하러 온 거린이 있었습니다. 병든 노모를 모시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가 최진사 댁의 손자더군요. 윤씨 부인은 이미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집안은 완전히 몰락하여 뿔뿔이 흩어졌다고 합니다. 권선징악, 사필귀정, 옛말은 틀린 것이 없었다. 탐욕으로 남을 해하려던 자들은 결국 스스로의 욕심에 잡아먹혀 파멸했고 진심으로 서로를 위했던 이들은 고난을 딛고 일어선 것이다.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명희야, 그들에게 쌀이라도 좀 내주었느냐? 명희는 놀란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그들이 어머니께 한 짓을 잊으셨습니까? 서연은 온화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잊지 않았다. 허나 이제는 그들이 불쌍하구나. 악독함도 결국은 마음의 가난에서 오는 것. 우리가 이토록 풍요로워졌는데 미움이라는 짐을 아직도 지고 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저 베풀 수 있을 때 베푸는 것이 진정한 승리란다. 명준과 명희는 다시 한번 서연의 넓은 마음에 고개를 숙였다.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 행복하고 덕망 있는 사람이 되어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임을 서연은 몸소 보여주고 있었다. 명준이 서연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어머니, 그때 장터에서 전 재산을 털어 저희를 사실 때 정말 후회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저희가 멍청하고 쓸모없는 아이들이었다면 어쩌시려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명준이 자라면서 수없이 물었던 질문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 서연의 대답은 달랐다. 서연은 명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명준아, 나는 너희의 재능을 산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눈을 보았다. 살고 싶어 하는 그 처절한 생명력, 그리고 서로를 지키려는 그 따뜻한 마음을 보았다. 재능은 사라질 수도 있고 무뎌질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은 변하지 않는 법이다. 설령 너희가 천재가 아니었다 해도 나는 너희와 함께라면 행복했을 것이다. 내 전 재산은 돈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었으니까. 서연의 말에 명준의 어깨가 들썩였다. 그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천재라는 부담감, 언제 버려질지 모른다는 무의식 속의 두려움이 서연의 이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졌다. 명희 역시 서연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다. 밖에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졌지만 사랑방 안은 세상 그 어디보다 따뜻했다. 방구석에 촛불이 일렁이며 세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하나로 묶어 놓았다. 그것은 마치 세 개의 뿌리가 얽혀 거대한 나무가 된 듯한 형상이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난다. 훗날 역사는 서상의 위대한 업적과 명준의 경제개혁, 명희의 학문적 성취를 기록할 것이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창고에 쌓인 금은 보화도 역사책에 남을 명성도 아니었다. 그저 눈 내리는 겨울밤, 따뜻한 아랫목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그 소박하고도 애틋한 시간이었다. 진정한 가족이란 핏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임을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서연과 두 아이가 걸어온 길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발자국을 지운다. 하지만 그 눈 밑에서 봄을 기다리는 씨앗들은 그들의 따스한 전설을 품고 언젠가 다시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